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인과성 저해 요인 7가지에 대해서 내적 타당도, 인과성 저해 요인 7가지 봤습니다. 요거는 인과성 저해 요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시험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적 타당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외적 타당도를 보도록 하는데, 외적 타당도라는 거는 어떤 연구의 결과를 그 연구의 조건을 넘어서서 다른 모집단이나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다. 근데 그 결과를 다른 외부적인 거에 대해 외부적으로 다른 모집단, 다른 집단이나 상황에 일반화, 보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타당도를 외적 타당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교재에서는 인과관계를 모집단이나 다른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는가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어떤 연구의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의 주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내적 타당도는 어떤 연구의 범위 내에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관계의 주요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외적 타당도는 어떤 연구의 결과가 내가 논문에 쓴 이 결과가 그 연구의 조건을 넘어서서 다른 만약에 정책적으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외적 타당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실험실 환경에서는 변수들 간 인과관계가 잘 입증이 되는데, 실험실 바깥에서는 같은 동일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없다. 내적으로는 충족하는데 외적으로는 입증할 수가 없다. 그것은 연구 디자인이 외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뭐예요? 표본 추출. 아까 모집단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인구 전부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준 전체 체중, 만약에 체중이라고 하면 제가 80kg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체중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다 일일이 조사해요. 다 조사해서 거기 나누기 5천 하면은 정확한 평균 체중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나라 사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세월이 하세월 가고 그만큼 또 그 조사하는 사람들 비용이라든지 경비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는 5천만 명 모집단, 이거는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샘플로 찾아야 되겠죠. 데이터를 샘플로 어느 지역에서 몇 명, 또 어디 몇 명,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출하는 거, 이것을 표본 추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표본 추출의 대표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표본 추출을 어느 만큼 공정하고 아주 평균적으로 했는가, 이게 이제 표본 추출의 대표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괜히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들 위주로만 하게 되면 우리나라 평균 체중이 올라갑니다. 90kg까지. 아니면 또 특히 이제 마른 사람들 대상으로 표본을 많이 뽑아서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몸무게 평균이 70kg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공정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공정한 그 타당도가 될까요? 안 되죠.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 또 작게 나간 사람, 보통인 사람, 이 중간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표본 추출을 하는 걸 표본 추출의 대표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확보해야 되며, 실험실 상황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에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로 표본 대표성.
아까 얘기한 5천만 명 중에서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작게 나가는 사람, 평균인 사람, 요것을 다 조화를 해야지 그게 대표가 되는 거지. 많이 나가는 사람은 많이 나가는 사람, 작게 나가는 집단은 작게 나가는 집단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대표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표본의 대표성이 갖춰진다는 것은 선정된 표본이 전체 모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가, 이런 의미로 조사 대상 표본의 모집단을 대표할수록 외적 타당도는 높아집니다. 그만큼 평균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만큼 외부에서 볼 때도 이거는 정당한 그러한 수치고 나타났구나, 정당한 표본이구나, 이걸 이제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데, 외적 타당도가 높구나, 이렇게 진짜 평균을 잘 냈구나, 표본이 대표적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기도 소재 재학 중인 대학생 100명만을 선정하여 조사했다면, 자, 이 조사 결과의 외적 타당도는 높을까요? 당연히 뚝 떨어지겠죠. 그건 조사 하나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 경기도 소재, 만약에 여러분들 동원대학교죠. 동원대학교만 학생들만 조사했어요.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 전체적인 대학생들의 정치적 성향을 표출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는 아예 이거는 쓸 수가 없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표본의 대표성은 표본 추출 시 확률 표본 추출을 통해서 대상 집단을 추출하고,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외적 타당성이 높아진다. 왜?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5천만 명을 대상으로 몸무게를 조사합니다. 평균치를 내고 싶다. 5천만 명을 전부 조사해서 평균을 내면은 그만큼 외적 타당도는 최고로 높겠죠. 정확하겠죠, 정확.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최고에 가깝게 표본을 내냐, 그걸 표본 대표성을 갖고 있냐. 표본 대표성이 높을수록 외적 타당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조사 반응성입니다. 조사 반응성은 이제 실험 조사에 대한 민감성이라고도 하는데,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에 반응하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회과학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누굽니까? 사회과학, 우리죠. 인간입니다. 인간. 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자신이 특정한 연구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나타내는 반응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나는 요거에 대한 조사 연구 대상이지 하면서 이제 벌써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의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반응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많이 떨어지고 외적 타당도가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높여질 수 있냐, 낮아질 수 있냐, 외적 타당도에 대한 그 높고 낮음이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반응성의 문제가. 조사 대상자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집단과 인식하지 않은 집단 간에는 아무래도 반응하는 게 틀리겠죠. 반응성의 여부만으로도 이미 이질적인 차이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질적인 성격을 고려하지 못하면 한 집단의 결과가 다른 집단에 확대 적용하는 데 따르는 일반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실험하고자 한다면, 이 교육 방식에 대한 학교 전체의 관심이 너무나 커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대거 참석하게 되고, 실험에 참가한 교사와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가 내용이 수시로 학교 신문이나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고, 진행 상황을 보기 위해서 또 외부에서 자주 방문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런 실험 상황은 일상적인 교육 상황과 달리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예외적이고 인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따라서 참가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학교와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평소와는 다른 열의와 노력을 경주하는 과민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결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한 교육 성과는 매우 높게 나타났고, 실험 가설은 성공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하지만 이게 외적 타당도가 높을까요? 자,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교육 방식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왜? 이 사람들은 이미 모든 언론이나 이렇게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서 교육 성과가 높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학생한테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환경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연구 설계에서 일반적인 환경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또 반응성을 최소화하고 은연중에라도 조사자의 의도나 기대 결과가 조사 대상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 플라시보 효과는 조사 반응성 효과의 일종입니다. 조사 반응성은 아까 어디서 나왔었죠? 두 번째의 조사 반응성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명 위약 효과라고도 불리는데, 약물 실험 등에서 사람들은 반응성 때문에 종종 가짜약 효과를 보이죠. 요거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뭐 약장사들이 파는 약을 어머니들이나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가서 드시고 그래요. 또 거기서 뭐 프로그램 같은 걸 되게 잘해주고 어르신들 많이 위해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파는 약을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먹고는 너무너무 좋았다. 반응이 너무 좋았다. 난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만큼 거기 홍보라든지 선전에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거를 많이 이렇게 그쪽으로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러한 게 이제 위약 효과라고 하죠. 가짜약 효과. 피실험자들에게 실험 처치나 개입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놓지도 않았는데 나았다고 그래요. 그 약 진짜 좋더라 이러면서 마치 그것을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들이 스스로 조사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약물의 효과성을 조사하려는 실험 디자인 연구에서 비슷한 무리의 사람들로 두 집단을 나누어서 실험 집단 사람들에게는 약물을 투입하여서 그 경과를 관찰하고, 통제 집단 사람들에게는 약물을 투입하지 않고 관찰만 했습니다. 만약에 실험 집단 사람들이 통제 집단과 차이가 있다면 다른 설명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유일하게 뭐예요? 약물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자, 만약 약물 실험이 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었다면 문제가 없죠. 실험 집단 점수 마이너스 통제 집단 점수는 약물의 효과 점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조사 대상으로 했을 때 조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의 효과를 검사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약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 약을 먹어서 좀 나을 거야. 이 아픔이 약으로서 나을 수 있어. 이러한 반응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최소한 약물의 효과 점수에서 반응성에 따른 효과, 즉 위약 효과죠. 점수 정도는 빼주어야 하며 외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빼주어야지 외적 타당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자, 플라시보 효과를 보게 된다면 표 5-1번입니다. G를 했을 때 실험 집단 점수하고 통제 집단 점수, 실험 집단에서 통제 집단의 점수를 빼면 약물의 효과 점수가 나타나겠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뭐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실험 집단 점수 빼기 통제 집단 점수 빼기 플라시보 효과 점수. 근데 플라시보 위약 효과 점수를 무엇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적 타당도를 나타나는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떤 연구 디자인의 내적 타당성이 높다 해서 외적 타당성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연구 조건 하에서 인과관계가 아무리 높게 검출되어도
외부 환경으로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그 다음에 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디자인이 각종 인위적인 통제들을 실시할 경우에 일반적인 환경 조건과 더 멀어지게 되며 외적 타당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디자인을 고려할 때는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플라시보 효과, 위안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감기약을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감기약을 만약에 조금만 이게 진짜 감기약이 아니고 물 같은 거를 만약에 주었다. 근데 이 사람은 감기약인 줄 알고 먹었습니다. 그러면 감기약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감기약 실제로는 아닌데 이 감기약을 먹은 사람은 나았다. 난 그것 때문에 나았다. 이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플라시보 효과. 자, 다음에는 이제 조사 설계 유형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용어가 좀 상당히 좀 어렵고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감안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조사 설계 유형인데요. 조사 설계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실험의 기본적 요소를 잘 갖춘 설계로부터 그렇지 못한 설계까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자, 실험은 엄격히 통제된 상황 아래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구 방법으로서 오늘날 점차 다변화되고 복잡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정교한 연구 방법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과학의 연구에서도 실험 연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사 설계를 실험 조사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전 실험 설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보면은 여기 설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탠리와 캠벨 개발한 기호를 사용하는데 어떤 것이냐? X 실험 대상의 처치입니다. 즉 개입의 조작이죠. X를 어떻게 개입을 하냐 안 하냐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R은 무작위 할당입니다. 실험 집단 및 통제 집단의 구분에 들어갈 수 있고 EG 실험 참가자 중 실험 변수에 노출된 실험 집단이고 그 다음에 CG 노출되지 않은 통제 집단 요것을 말하는 거고 O는 관찰 혹은 측정치를 말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은 시간의 흐름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X와 O들이 수평으로 같은 것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실시됐다. X하고 O는 같은 수평으로 있는 것은 X와 O 어디 있죠? X 요거는 같은 대상이다. X와 O들이 수직으로 같은 것은 동일한 시간에 발생할 수 있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R 표시와 함께 집단을 분리하는 점선이 없는 경우는 통제 집단이 무작위 할당에 의해서 구성되었음을 표시하는 거고 점선은 무작위 할당에 의하여 구성되지 않은 비교 집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EG는 실험 집단이라고 했죠. CG는 통제 집단입니다. 실험하는 집단인데 자 여기에 X가 뭡니까? 개입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를 개입을 시키냐 변수가 어떤 게 투입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통제 집단은 여기 없죠. 개입이 그 차이입니다. 자, 이 실험 설계는 무작위 추출로 구성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검사를 각각 1회씩 실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제 집단에는 사전 사후 검사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개입이 하나 들어갔죠. 근데
통제 집단에는 사전, 사후 검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아무런 그게 없어요. X라는 게 없어요. 개입이라는 게. 그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다른 거를 한번 볼 텐데, 순수 실험 설계를 보겠습니다. 순수 실험 설계는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설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엄격한 설계, 순수 실험 설계입니다. 자, 이거는 내적 타당도, 시간성, 우선성, 그 다음에 공변성, 제3의 변수 통제가 모두 보장되는 실험 설계로 뭐예요? 내적 타당도죠? 진실험 설계, 완전 실험 설계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가장 엄격한 실험, 진짜 설계라고 볼 수도 있고 완전 실험 설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순수 실험 설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순수 실험 설계는 실험의 모든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내적 타당도가 가장 높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시간적 우선성, 공변성, 제3의 변수 통제. 반면에 내적 타당도는 가장 높지만 반면에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완벽한 통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윤리적인 문제로 실험이 불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어서 이것을 실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워서 이거는 뭐예요? 외적 타당도가 낮아진다. 실험 결과가 일반화가 된다면 외적 타당도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일반화하기 어려우면 떨어지는 겁니다. 외적 타당도는 여기에서 보면 순수 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다 나오고 있고 또 가장 어디에 가깝나? 내적 타당도가 가장 높은 그러한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사회복지 사업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실험 설계는 우리의 서비스와 실천 방법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비스가 좋았냐 나빴냐, 그리고 이 서비스의 실천 방법도 좋았냐 나빴냐, 이 효과성을 평가하는 게 가장 우리 사회복지 사업에서는 가장 큰 일이고 또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실험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은 실험과 실험 집단의 개인들의 무작위 할당, 실험과 실험 집단의 개인들의 무작위 할당. 왜냐하면 미리 선정해 놓으면 사전 사후 검사 설계를 할 때에 통제 집단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상황에서 할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를 통제 변수에서는 억제하고 실험 집단에 도입을 합니다. 아까 실험 집단에 X가 들어가 있었죠. 요거 실험 집단에 개입이 들어가는 거를 도입을 한다. 실험 집단에 도입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속 변수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변화량의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사용한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한다고 가정해 볼 때 실험적 접근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 각각에 대해서 무작위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하고 이제 무작위로 이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표집 과정을 사용하고 또 만약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개입 자체가 우울증과 자신감 요건데 요거는 여기에 대해서 개입이 실행되기 전과 후에 관찰을 했을 때 실험 집단의 정서는 통제 집단의 정서보다 향상되는 정도로 그 개입이 향상의 원인이 된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얘기한 사례는 전형적인 실험 설계를 나타내며 또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검사 설계를 간략히 도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자, 봅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에 이 개입 실행이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로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실험 집단은 뭐라고 했어요? 이지라고 했습니다. 통제 집단은 뭡니까? CG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종속 변수하고 이제 사전 사후 검사를 하는데 통제 집단은 여기 우울증 치료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입을 했습니다. 실험 집단에서는. 그래서 측정해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높더라. 근데 여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전 사후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 재측정을 해 보니까 이쪽이 훨씬 높더라. 그래서 이게 실험적인 기본적인 실험 설계의 모형인데 여기가 보게 된다면은 이 검사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거든요. 통제 집단에 대해서 통제가 들어갔냐, 개입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여기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켜보면은 이거는 이제 도표지만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EG 이거는 실험 집단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CG는 통제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실험 조치의 효과, 실험 조치의 효과는 뭐냐? 이거는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구분을 뭐 할당에 의한 거죠. 이거는 뭐 별 의미는 없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 사전 이렇게 딱 했습니다. 사전, 사후 통제 집단에 대해서 실험 조치의 효과는 뭡니까? D2 마이너스 D1. D2는 뭡니까? D1은 실험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비교입니다. 실험 집단의 사전 사후 요거죠? 실험 집단 O2 마이너스 O1 이 수치를 말합니다. 뭐 네모면 네모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D2는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어떤 거예요? 요거 마이너스 O3 이거는 세모. 자, 그러면은 실험 조치 효과는 뭡니까? D2 마이너스 D1이니까 D2는 세모 마이너스 네모. 여기에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얼마큼 있냐 없냐 실험 조치 효과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와 같은 실험 설계를 사용하면 실험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의 차이 요거죠. 실험 집단의 사전 D1 이것이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의 차이 D2 이것과 다를 경우에 실험 조치의 차이 이외에는 두 집단이 모두 동일한 조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결국 오직 실험 조치의 결과인 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장점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실험 가설 검증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는 대부분의 요소를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사전 측정과 사후 측정 사이의 시간이 길어지게 될 경우 역사적 요인, 그 다음에 성숙 요인 등과 같은 외생 변수의 작용 가능성이 높아져서 외적 타당도가 크게 저하하는 단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 실험 설계에서 세 가지의 설계 방식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지금 오늘 한 게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이고 다음 주에 할 게 아마 이제 통제 집단 사후 설계 사후 검사 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4집단 설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 실험 설계가 상당히 내적 타당도는 높은데 외적 타당도는 좀 떨어지는 그러한 실험 설계가 아닌가 이렇게 전 시간에 정리를 했었고요. 이제 지금 용어 자체가 점점 산수 쪽이나 이상하게 좀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조금 처음에는 많이 생소하고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지라 할지라도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은 조금씩 그런 게 그렇구나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